김명수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개명을 해서 법적 이름은 최서원이죠.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선고하는 장면 여러분 실시간으로 직접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용어가 워낙 많이 나오고 세 사람의 각각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렇게 판결문이 읽혀지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이해하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기태 기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가 오늘 대법원의 판결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용이 참 많은데요. 예. 일단 쟁점만 간단하게 보자면 첫 번째 제일 쟁점이었던 거는 말 3마리가 과연 뇌물이 되느냐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전에 읽었듯이 말 3마리는 뇌물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게 건넨 말 3마리는 뇌물이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준 그 16억 원이 그것도 뇌물이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쟁점이었는데 이것의 쟁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현안이 존재했고 그 현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가 이제 판단 대상이었는데 그것이 모두 존재했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오늘의 핵심 쟁점이 보통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게 다 존재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했다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다. 물론 이제 고등법원이 다시 구체적인 형량은 고등법원이 결정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고등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심 할 건데 파기환송심에서 원칙적으로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준 게 뇌물인지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가 있는지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말 3마리 단순 뇌물죄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뇌물인지 또 쟁점 판단할 거예요. 근데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가 저렇게 얘기하고 일종의 유죄 취재 파기환송한 것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이걸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아마 이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순실 씨 거여서 뇌물이라는 점, 그다음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갔던 16kg 뇌물이라는 점, 이건 아마 고등법원에서도 그렇게 확정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봐요.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일 중요한 건 형량입니다. 예. 네, 근데 형량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뇌물 공여입니다. 뇌물 공여는요. 1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1조를 주든 최다가 5년이에요. 뇌물 공여는. 뭐 1000억 줬다고 10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법정액 5년 이상의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최대 5년인 건 맞아요. 뇌물 자체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조금 불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기본 구조가 뭐냐면 뇌물과 횡령의 가치가입니다. 즉 뇌물을 100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본인 돈으로 준 게 아니라 회사 돈을 빼서 줬다는 것이거든요. 뇌물 액수가 고스란히 횡령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횡령이 50억 넘어가게 되면 이 특가법으로 해서 법정이 굉장히 세거든요. 5년 이상이 되겠죠. 5년 이상 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뇌물이 원래는 한 36억 정도였는데 말 3마리에 36억 들어가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18억 정도 들어가죠. 그럼 합치면 얼마요? 89억이라고요. 예. 80억. 1심의 판단과 거의 대법원이 그렇죠. 비슷하게 판단한 것 그렇게 같네요.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횡령의 법정형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이게 집행유예가 될 수 있을까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두 번째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뇌물 액수랑 경영권 승계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의 논리는 뭐였냐면 경영권 승계 작업 없다.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으니 특별히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할 것이 없다. 오직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해서 말을 사주게 한 것이다. 즉 요구형 뇌물이다. 그러니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줄 이유도 없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워낙 압박을 받아서 억지로 준 것이나 다름없으니 형을 세게 할 수는 없다. 이게 기본 논리거든요. 네. 그런데 경영권 승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본인이 부탁할 현안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압박을 받아서 줬다는 요구형 뇌물이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 항소심의 논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도 형을 감경해줄 논거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이 형량에 있어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현재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집행유예 지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나온 상태인데 네.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현재 대법원의 지금 판단을 본다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일부 파기환송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파기환송이냐 일부 파기환송이냐 법적으로는 대단히 법원에서는 대단히 중요시되는 대목이긴 하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 재판 다시 한다는 얘기네. 네. 야 그럼 또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일부라도 파기환송을 한 거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나 공직자에게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 100만 원 이상 뇌물이 선고되면 피선고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분리해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같은 뇌물로 묶어서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판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특별한 거는 아니군요. 다만, 다만 그 1심과 2심 판사들이 대법원 판사들에게 조금 이런 부분을 1심과 2심 판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을 좀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일부 파기환송이 된 거죠? 최순실 씨도 이제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됐습니다. 예. 그 2심과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됐는데 다만 강요죄 협박 부분이 이번에는 그 무죄로 판단이 되면서 그 현대자동차 뭐 광고 수주하고 그때 했던 강요죄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뭐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이 돼서 네.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군요. 재판도 금방 끝날 거예요. 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마 삼성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그 말 세 마리하고 동계 스포츠 영세세타 경영권 쓴 게 또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구속 사건 같은 경우 6개월이거든요, 최대.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이 길게 굉장히 지리하게 갈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유무죄 따지는 게 아니라 분리선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오래 걸릴 이유는 없는 거죠. 뭐 한 달 정도 안에 네. 끝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한 달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저 기록해가지고 고등법원 넘어가는 기본적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재판 지금 추석까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재판은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빨리 끝날 거고 올 연말 찬바람 불기 전에 아마 고등법원 파기환송심도 분리선고하는 거로 끝나서 확정이 될 거예요. 예, 그때가 되면은 검찰이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항소나 상고를 하지 그렇죠. 않았고 예. 검찰에서 계속 항소 상고를 했던 거기 예. 때문에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면은 검찰도 굳이 다시 상고할 그럼, 재상고할 예, 일은 없을 없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아마 얘기. 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예. 이 재판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찬바람 불기 전에. 자, 그러면 지금 최순실 씨 측의 변호사죠. 이경재 변호사 오랜만에 화면에서 봅니다. 어떤 반응 보이는지 들어볼까요? 대법원 판결문을 지금 듣고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미리 그 입장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판결을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 만드는 건데 제가 예측한 거하고 별로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 제가 배포해 드린 입장문에 따라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 출발은 2016년 11월 20일 피고인 최서원이 기소된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결이 있기까지 2년 9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이 이제 10개월이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구속 기간이 1심, 2심, 3심 합쳐가지고 6개월씩 18개월인데 법이 허용한 구속 기간을 무려 15개월이나 넘긴 상태에서 오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재판에서 우리 대법원은 변론이라는 절차를 한 번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 심사만 하고 끝을 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중반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골석 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거는 파행적인 재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러 K스포츠 재단 이거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이 모금을 할 때 강요를 했나는 이 핵심 쟁점이 하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삼성, 롯데, SK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세 번째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입니다. 이게 3대 쟁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이 3대 쟁점에 대해서 1심과 항소심에서 만들어준 사실관계 기초 판단 기조를 대법원에서 변경할 수 있는가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3대 쟁점에 대해서 판단 기조를 달리 한다면은 2016년 11월 20일 피고인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소할 때부터 시작해서 특검 법률 제정, 탄핵 이 과정에서 수립된 새로운 권력 질서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양승태 전임 대법관을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적폐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게 만든 이 대법원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것이 촛불이나 태극기를 떨어가지고 좌우 진영 모든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판결 선고된 내용을 보면은 항소심에서 판결한 선고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다만 몇 가지 오늘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전에 있었는데 판결을 2개 선고했는데 하나 하지 않았다. 이는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이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을 만들 때 출연금을 할 때 강요, 폭행, 협박은 없었습니다. 억지로 끼워넣은 건데 이걸 1심, 2심에서 계속해서 유죄로 판단해 왔어요. 그거를 오늘 대법원이 마지못해서 강요, 폭행, 협박은 없었다. 이 점을 이용해서 그건 무죄라는 이런 정도의 판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하는 희망을 본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할 때 8대 0으로 완전 집단주의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법원에서 일부 이동원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등이 별개의 의견을 제출해서 상당히 희망을 받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여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이런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성해서 판결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현 사법부는 첫 번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 사건 관련자 사이에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유사관시법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묵시적 의사표시론으로 임기응변했습니다. 두 번째,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사이에 단독 면담을 했는데 이것을 정경유착, 뇌물 거래의 현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지금까지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죠. 이경재 변호사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강하게 역시 국민 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반응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반응이 궁금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어쨌든 좋지 않은 쪽으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건데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삼성전자 측에서 조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요. 예. 간단하게 요약하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업 분연 역할을 충실하겠다. 다만 삼성은 그동안 대내와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래 산업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갈수록 불확실성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쪽에 SBS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현재 나가 있는데 노동규 기자 제 얘기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판결 결과도 나왔고요. 지금 삼성전자 앞에서 또 시위가 있는 것 같은데 삼성 측의 반응 노동규 기자가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네, 저도 지금 막 좀 전에 삼성전자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잠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희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 역할에 충실하겠다. 최근에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 성원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삼성그룹 자체의 입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는 모습이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전혀 가장 최악으로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거고 파기환송이 되면서 결국에 뇌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 부회장은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 모처에서 자신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나온 뒤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역시 지금 삼성전자가 본사 기능을 다 이전한 뒤에 삼성그룹 다른 계열사들이 나와 있는 곳이지만 그룹 임직원들이 전체 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고요. 일단 기대하지 않았던 대로 뇌물죄가 말 세필이 다 뇌물죄로 인정이 되고 영재센터 지원 역시 그 승계 작업에 바란 것 때문에 한 것이다. 이런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악화되고 일본 경제 보복으로 그룹 안팎의 상황이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2심 항소심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늘 파기환송된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될 경우 리더십 공백까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걱정이 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부회장이 현장 행보를 강화하면서 그룹에 약간 활기가 돌았던 거를 언급하면서 더 안타깝다고 말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선고가 지금 남아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도 영향을 주어서 어떤 그 경영권 승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노동규 기자가 지금 전화 드리고 있는데요. 네. 삼성 측의 반응을 노동규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그거 영상 좀 준비 좀 해주셔갖고 바로 저희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규 기자,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금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또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 관련 파기환송되고 더 중한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잘못하다가는 집행유예가 취소돼서 다시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삼성전자의 오늘 반응을 보면 대단히 원칙적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과연 어떤 방안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열심히 삼성전자 반도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왈가왈부를 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그룹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 있어 보이고요. 우선 그래서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는 점을 말하는 게 아무래도 최선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지금 경영 대내외 환경에 처한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정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최선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지원 TF가 결국에 이미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 예상하면서 시나리오별로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그 대응을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떤 작업이 나올지 삼성의 구체적인 대응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삼성 측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모두 우려하고 있는 점은 어쨌든 오너가 다시 항소심에서 이제 영어의 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글로벌 투자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먹거리의 투자가 쉽게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측의 반응을 노동규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성함이 변호사 이인재 변호사입니까? 네. 이인재 변호사가 이재용 부회장 측이 어떻게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지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후계 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절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반응이라고 김기태 기자는 들었어요? 일단 먼저 아쉽다는 얘기를 먼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이 무죄로 확정됐다는 부분이다.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지금 37억 원, 42억 원 각각 두 가지를 받고 있는데 예. 이것이 만약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최소 징역 10년 이상 나올 수 있다. 형량이. 그런 것 때문에 만약 이번에 이 재산 국외 도피가 유죄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뭐 말 3마리고 뭐건 간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털어낸 겁니다. 그리고 말했던 게 재산 관련 뇌물죄도 일부 좀 털어줬다. 뭐 재단에 지원했던 부분들, 그거는 뭐 기존의 원심에 다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에 대해서 확정된 점에 대해서만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말 3마리 뇌물로 인정된 것은 크게 의미 두지 않는다. 저 얘기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저거는 일종의 이제 파기 환송심에 대비한 일종의 논리 축적일까요? 그거보다 이제 이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항소심 판결 어떤 내용이냐면 말 3마리는 저 최순실 씨한테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다. 그럼 뭐가 뇌물이냐? 말 3마리를 그럼 준 게 아니면 빌려준 거다. 공짜로 타게 했다. 그러면은 그 말 몇 개월 동안 상당 기간 동안 공짜로 타게 하는 거, 그 말 임대료, 요게 뇌물인데 검찰이 그 말 임대료에 대해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판단 못해. 이러고 대법원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래 항소심처럼 말 3마리가 최순실 씨한테 뇌물 준 게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은 말을 공짜로 타게 하는 임대료가 뇌물이잖아. 그거 다시 판단해봐. 그리고 어차피 파기환송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뭐 감가상각이 되긴 하는데 말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고급 말들은 말 임대료가 장기간 쌓이게 되면 거의 말 가격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 보면 말 자체를 뇌물로 인정해서 파기환송 되나, 말 자체가 뇌물이 아니라 그 말 임대료 이게 뇌물로 돼서 파기환송되나, 결과는 매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런 내부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처음에 이제 모두의 얘기였던 경영권 승계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좀 아쉽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삼성에게는 가장 뼈아픈 부분인 건 맞죠.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유무죄를 떠나서 나중에 형량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없는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을 좀 보인 것 같아요. 원론적이긴 하지만은 대법원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하면서 이제 다시 파기환송됐으니까 고등법원에서 검찰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왔던 이런 국정농단 엄하게 단죄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그 표현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하여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의미가 있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긍정적인 평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혐의별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희가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별로 준비해 놓은 화면이 하나 있는데 말 구입비 34억 원 뇌물 인정 여부. 일단 사람에 따라서 먼저 한번 볼까요? 최순실,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람에 네. 따라서 한번 간단하게 오늘 파기환송이 어떤 부분이 됐고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구입비 34억 뇌물 여부 부분. 예.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모두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1심에서 유죄가 됐지만 2심에서 무죄 상태였는데 그게 좀 모순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었던 그 영재센터 16억 원 뇌물 부분, 이거는 결국 승계 작업이 존재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2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이재용 전 부회장의 경우에 2심에서 이것도 경영권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유죄로 뒤집히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2심에서 무죄 인정받았던 게 다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3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파기환송이 되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뭐 하셨죠. 쟁점 있는 게 아니라 분리 송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면 삼성 저 변호사들 반응도 봤지만 여기서 뭐 파기환송 됐다고 해서 물론 현실상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100%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해.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마지막 그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긴 하겠죠.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건 형량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전부 무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뇌물이 16억이든 36억이든 70억이든 유죄는 나오는 거예요. 전부 무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피고인을 택할 수 있는 건 뭐죠? 나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도 돼? 이겁니다. 예. 결국 법정 구속이 될 것인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파기환송이 일부 됐고 2개의 재판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 특활비하고 그다음에 그 공천 개입 사건이죠.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이 총 3개인데 예. 공천 개입 사건은 징역 2년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확정이 네, 됐고요. 그걸로 지금 그 서울교도소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2심까지 재판이 끝났는데 검찰만 상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아서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재판은 끝나지가 않았는데 지금까지 나온 형량으로만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야 할 시간이 32년인가요? 그렇습니다. 다 합치면. 네. 예. 이 32년이 현재까지는 그런데 과연 고등법원에서는 뭐 형량 어떻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이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겠군요. 단지 분리 선고하라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순실 씨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강요죄 부분이 예. 무죄가 강요죄 됐기 때문에. 부분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징역 20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감형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예. 최순실 씨는 또 그 이화여대 학사비리 건으로 징역 2년인가요? 징역 2년인가 3년이 그 네, 확정이 돼 있는 예, 상태죠. 예, 그것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숫자의 변화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법원이 다시 3명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3명에 대해서 다시 판결하라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부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때로부터 오늘이 꼭 1000일 되는 날이다. 1000일 동안 과연 우리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를 오늘 보는 날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예,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구속된 때로부터는 3년이 넘는 시간이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군요. 2017년 3월 31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만큼 3년 5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5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오늘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또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혐의별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은 그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별로 김기태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계속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의 핵심은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되느냐 여부였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말 3마리 뇌물 맞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전달된 것이 과연 뇌물이냐, 그것의 관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 있었고 경영권 승계 현안도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기태 기자 설명드려보니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거의 대법원이 비슷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얘기하던 도중에 일반의 상식과 괴리되는 판결이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2심 재판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하여튼 김태현 변호사에게 좀 여쭤볼게요. 또 나머지 그 판단이 더 있지 않습니까? 혐의가? 더 혐의가 있는 대로 더 다 설명드리고 나서 좀 정리할 수 있게요. 결국 마지막 쟁점은 예. 이제 국외재산 도피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의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났었거든요. 근데 결국 최종 상고심에서 오늘은 완전히 무죄로 정리가 됐습니다.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저게 결과적으로 경영권 승계와 연관되는 그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청탁도 존재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리고 재산 국외 도피는 오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확정됐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이 무죄가 났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상당한 타격이 될 뻔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항소심 판사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어떤 판결 결과가 또 법원 인사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뭔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지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그렇진 거예요. 않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구속 기소했는데 나중에 무죄되면 전부 다 좌천되고 엎어져야 뭐 그건 아니고. 그렇게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뭐 경우도 인사 제가 국가가 봤는데 뭐 있는 예.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항소심 1심이나 2심 재판이 했던 결과가 항소심도 뒤집혔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이제 인사에 불이익 받는다고 하면 사실은 겁나서 재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다만 뭐 그런 점은 있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항소심도 그렇고 1심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건에서 이게 뭐 법리적인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그 조항을 사실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내부적으로 조금 좀 문제제기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찌됐건 간에 뭐 그것 때문에 뭐 인사 불이익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발의되고 탄핵되고 구속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상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최순실 씨가 특검에 소환되면서 특검을 강하게 비난하는 정말 그때 취재했던 기자들도 놀랐던 그 장면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강한 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밝히라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어리석다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저때 아마 지켜보시던 청소부로 일하시던 분께서 최순실 씨가 저렇게 고성을 치니까 했던 말이 있죠. 그 말해도 됩니까? 예, 뭐 저희 다 나갔었는데요. 뭐 예. 연병하네라는 예. 말을 반복해서 하셨었죠. 그 장면도 상당히 기억에 나고 나중에 또 기자들이 그분을 취재하고 인터뷰했던 기억도 네, 납니다. 저희 SBS에서 한번 만났던 예. 걸로 기억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화면에 두 분의 모습이 더 보이죠. 김병민 교수와 박창원 교수도 오늘 주영길의 뉴스브리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두 분께 질문 드리기 전에요. 이재용 부회장 비록 오늘의 장면은 아닙니다만 이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돼서 구속도 되고 재판도 받았고 또 그전에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또 저만의 일이 아니고 제가 부정확한 기억으로 또 말씀드리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구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저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닐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다시는 저런 장면조차를 보고 싶지 않다.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김병민 교수와 박창원 교수는 오늘 대법원 판결 쭉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박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국정농단을 둘러싸고 국론이 부절돼 있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그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 세력들이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은 게 없는데 지금 이제 억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오늘 뭐 역사적 판단은 추후에 이루어지겠지만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해서 최종 판단으로 국정농단에 대해서 특히나 최순실, 박근혜 이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유죄로 최종 확정받은 거.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그 논란을 빚을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판결은 그동안에 있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좀 그런 점에서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예, 김병민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을 하고 제가 오늘 이 굉장히 좀 귀에 들어왔던 내용은 부정한 청탁 대상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제3자에게 제공되는 대가 관계가 인정될 정도면 된다라고 대법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많은 공직자들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를 최종적으로 연결할 때 어느 정도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처신에 대한 기준을 좀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삼성전자 측은 대단히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말이죠. 이 경영자 단체 있지 않습니까? 경청과 전경련이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오늘 대법원 판결이 이재용 부회장 측에는 대단히 부담이 되고 자칫하면 다시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경청과 전경련에서는 안타깝다라고 하는 반응을 내놓았네요. 네, 우선 경총은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뭐 이런 기업에 대해서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예, 정경련도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 반면에 민주노총에서는 또 오늘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전혀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국정농단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말이죠.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만 드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이제 고등법원의 그냥 판결 확정만 되면 되는 거고 특별하게 아주 뭐 예. 혁명적으로 바뀌는 변화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뇌물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죠. 그런데 아까 재산 국외 도피 혐의는 무죄가 됐다. 이 부분이 네. 얼핏 보면은 조금 모순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쪽에 기소했던 건 뭐냐면 뇌물을 국내에서 준 건 아니죠.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뇌물을 국내에서 준 거 아니고 외국에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회사 돈을 빼서 횡령, 그걸 뇌물로 줬으니까 뇌물 공여.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준 게 아니라 외국으로 가서 줬으니까 재산을 해외로 뺏으니까 해외 재산 도피, 이것까지 본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삼성의 방어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면 외국에서 돈 사고 이러면 다 재산 국외 도피냐? 그 재산 국외 도피란 그 죄 자체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외국으로 빼서 거기서 내가 어떤 이득을 향유하려는 도피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도피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속된 말로 뇌물 받는 사람이 외국에 있어가지고 외국으로 돈 가는 거지 내가 도피하려는 게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그 삼성 측의 논리를 사실 1심에서 2심에서 다 받아줬었어요. 그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서 무죄 부분을 대법원이 확정을 지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 측의 그동안의 뭐 법적 논리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 부분 들어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이죠. 뇌물과는 별다르게 다른 판단을 했다는 2심에서는 건. 재산 국외 도피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재산을 국외로 빼돌릴 만한 인식이 없었다.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뭐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이따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의사를 뭐 존중을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이 일단 50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제 실형 불가피한 것 아니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뭐 대세로 굳어져 가고는 있지만 아마 또 삼성 측에서는 또 다른 생각도 있을 겁니다. 이게 경합범의 장량 감경을 하면 예,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 재판부가. 줄여주는 걸 하면 최대한 2년 6개월까지도 정말 최소하게 보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틈을 아마 삼성에서 끝까지 노릴 것 같고, 설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량 감경이라고 해서 형을 줄여주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항소심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나왔던 그렇습니다. 거죠. 1심은 5년이었습니다. 1심은 징역 5년 나오고 실형이 나오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었고 네. 그 부분에 삼성 측은 기대를 걸 것이다. 저 부분이 재산 국외 도피가 삼성한테 중요했던 거예요. 삼성이 제일 제가 알기로 걱정했던 건 재산 국외 도피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정이 되면은 10년 이상이에요. 그럼 10년 이상짜리가 하나 있으면 장량 감경에서 한 번 깎아줘도 5년이에요. 5년이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횡령이랑 이건 5년 이상, 지금 50억 넘어가도, 그다음에 저 뇌물 공여 뭐 얼마나 주던거나 5년 이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한선에서 5년 딱 맞추면 그럼 장량 감경하면 2년 6개월이니까 징역 2년 6개월에 뭐 집행유예 4년. 이게 이론상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데, 만약에 재산 국외 도피가 유죄면 이건 뭐 집행유예를 시도해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한테는 재산 국외 도피 무죄 받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무죄로 확정됐으니 아까 그 삼성 변호인 측도 일단 그거는 환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은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